네, 안녕하세요. 정혁진입니다. 오늘이 7월 10일, 7월도 벌써 3분의 1이나 지나갔네요. 그 다음에 오늘이 수요일. 수요일이면은 절반 정도 지나가는 건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모르겠네. 제가, 대개는 한 목요일 정도에 조금 힘든다 그 생각이 드는데, 오늘은 수요일인데도 조금 뭐랄까 몸이 축축 처지는 비가 와서 그런가? 그 다음에 사실은 월요일, 화요일이 방송이 제일 많은 날인데 이번 주는 월요일도 그렇고 화요일도 그렇고 방송이 줄었거든요. 오히려. 그래서 월요일 날 돌직구 라방 안 했으니까 두 개 줄었고 그 다음에 어제는 원래는 원래대로 하면은 TV조선 가는 날인데 일정 조정돼 가지고 원래는 어제 CBS 한판 승부 나가는 날이었는데 그것도 어제는 안 해서 좀 일정이 여유가 있었고 그랬는데 왜 이렇게 힘들지? 잘 모르겠네요. 뭐 늙어서 그런가 보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생각이 났어요. 왜 생각이 났냐면 월요일 날 제가 출근하는데 저희 집사람이 우리 집에 이제 강아지 개새끼 딱 데리고 나와가지고 이제 배웅해 준다고 빠이빠이 했단 말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차 몰고 이렇게 주차장에서 나가면서 그 옆에를 보고 뭐 주차장 턱 같은 거 이거 뭐 이렇게 이거 벽을 갖다가 봤어야 되는데 우리 마누라랑 개새끼 본다고 강아지 본다고 이렇게 하다가 우리 마누라가 빠이빠이 하니까 저도 이렇게 봐준다고 하다가 탁 도는데 쿵 하는 소리가 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러면서 이제 딱 갔는데, 그리고 난 다음에 이제, 그때가 월요일이니까 TV조선 딱 갔단 말이에요. 아침에 T조에 딱 내려가지고 차가 어떻게 됐나 봤더니 생각보다는 별로 티가 안 나서 요렇게 살살살 색칠하면은 뭐 없어지지 않을까? 그래가지고 어제 제가 공업사에 갔거든요. 그 하는 데 가가지고 혹시 거기 사장님 여기 이제 별로 이렇게 티가 안 나니까 싹싹싹 이제 조금만 색칠해주면 안 될까요? 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물어봤는데 그 사장님이 택도 없는 소리 하지 말라고 그냥 이거 그냥 원래대로 원칙대로 그냥 그 보험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차 그거 다시 이제 뭐 이렇게 하라고 맡기라고 그렇게 맡겨가지고 제가 차 산 지가 1년도 안 됐는데 벌써 또 이제 긁어가지고 공장 들어가나 그게 또 제 심정적으로 타격이 있었나 어쨌든 뭐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 일이 있었는데 그 다음 어제 또 비 많이 왔잖아요. 비가 오고 그러느라고 그 공장에다가 차 맡기고 그 다음부터 걷기도 많이 걷고 그래서 좀 피곤한가 어쨌든 건강 조심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추추 선생님하고 권월련 선생님이 또 응원을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가지고 저는 굉장히 감사합니다. 그 다음에 추추 선생님, 권월련 선생님 다 여러 번 또 이렇게 응원해 주시고 그래가지고 제가 몸둘 바를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간단하게 저희 사무실 광고 조금 하고 이제 넘어가겠습니다. 저도 몰랐는데 오늘 아침에 기사를 보니까 그 가수 김호중이 지금 구속돼 있잖아요. 재판 받는데 재판 받는 와중에 변호사를 교체를 했다고 나오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조남관 선배 제가 조금 알아요. 그 옛날에 무슨 그 과정 같은 거 같이 해가지고 물론 이제 조남관 선배님은 저를 알지 모를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한 20년 전에 같이 서울대에서 하는 무슨 과정 같이 다녔었거든요. 근데 그때는 이렇게까지 출세할 줄 몰랐지. 그런데 조남관 변호사님이 우리나라 역사상 앞으로도 없었고 이전까지 없었고 앞으로도 없을 그런 기록이 대검 찾아가면서 검찰총장 직무대행을 무려 3번이나 했어요. 왜냐하면 윤석열 검찰총장이 직무정지가 2번 됐고 그다음에 윤석열 검찰총장이 중간에 그냥 임기 전에 퇴임하고 그리고 이제 나갔으니까 그때마다 그 검찰총장 직무대행했던 사람이 조남관 대검 차장이었는데 어쨌든 그렇게 높은 변호사님이 그 검찰에서 총장 빼고 다 했다는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높은 변호사님이 김호중이라고 하는 젊은 가수 변호를 갖다가 맡았다. 그런데 김호중 씨가 뭐 변호만 건 좋은데 원래 검사 출신들이 경찰서까지 가가지고 옆에 있어주는 경우는 별로 없거든요. 그러니까 수임료가 좀 제법 이렇게 김호중이 조남관 변호사한테 뭐 이것저것 이렇게 부탁을 하면서 뭐 넉넉하게 수임료도 줬나 뭐 그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데 근데 그게 어떻게 보면은
조남관 변호사를 선임한 게 오히려 더 주목을 받아서 조 변호사님도 그렇고 김호중이 어차피 그냥 뭐 특별하게 덕볼 건 없었을 것 같고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데 저희 사무실이 그 김호중의 새로운 법률 대리인으로 선임이 돼서 재판을 준비하고 있다 이렇게 딱 나와가지고 제가 보다가 반가워서 그래서 어느 변호사님이 하고 있나 저희 사무실에 변호사가 한 250명 정도 되니까 어느 변호사님이 하는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굉장히 잘 할 것으로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 다음에 안타깝다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김호중 씨는 제가 봤을 때 두 가지를 가진 사람 아닙니까? 첫 번째는 탤런트를 가졌어요. 저는 사실 뭐 이제 뭐 이렇게 그 트로트 같은 거 그냥 듣는 것만 듣고 뭐 옛날 조용필이나 듣고 뭐 이문세나 듣고 그렇지 이명웅이 누군지도 잘 모르고 김호중이 누군지도 사실 잘 몰랐는데 이번 일을 겪으면서 김호중 씨 이렇게 노래한 거 쭉 들어보니까 잘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탤런트가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데 탤런트만 있습니까? 김호중이 스토리도 있잖아요. 뭐 제가 이제 방송 여러 번 이때 뭐 지지난주나 뭐 이럴 때는 김호중 씨 관련해가지고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했으니까 이런저런 것도 저도 찾아보고 그러니까 어려운 환경에서 스토리도 있고 탤런트도 있고 그러니까 이제 빅스타가 됐구나라고 생각을 했는데 젊은 사람이 그 실수를 해도 너무 큰 실수했다. 그 다음에 음주운전하는 거는요 사실 용서가 안 되는 거예요. 요번에 조선호텔에서 그 택시 기사가 아니고 버스 기사 출신 그 지금 사망사고 나지 않았습니까? 조선호텔 건너편에 만약에 그게 음주운전이었으면 진짜 그거는 뭐 어쨌든 지금 그 자동차라고 하는 게 그렇게 위험한 거기 때문에 음주운전하는 거는 이거는 사실은 좀 그 용서받기가 쉽지 않을 것이다. 앞으로 더 그럴 것이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경각심이 있어야 될 것이다. 근데 그거는 그거고 재판해서 최대한 선처받는 거는 또 필요한 거니까 저희 사무실 변호사님들이 담당 변호사님들이 열심히 일을 해서 열심히 이제 잘 변론해서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그래서 어쨌든 저희 사무실 광고하는 셈치고 그 말씀을 갖다가 드렸고요. 그다음 이제 두 번째는 뭐냐면은 어제 그거 보셨어요? 저는 그 TV 토론 4명이 한 거 TV 토론 쭉 봤는데 어떤 느낌을 받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근데 그 직접 생방송으로 보진 못하고 그냥 유튜브에 떠 있어가지고 그 켜놓고 제가 잠들었나 뭐 어쨌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러면서 어쨌든 오늘도 뭐 방송 뭐 아침에 돌직구에서도 이 내용 다루고 했기 때문에 이렇게 쭉 들었는데 두 가지를 저는 생각을 갖다가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렇게 하는 건 조금 그렇다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런 식으로 할 계제가 아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이 부분에 대해서 지금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어제 그 TV 토론하는 걸 딱 보고 뭐 게임은 끝난 거 아니냐 이제 이런 식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물론 앞으로 2주라고 하는 기간이 더 남았고 TV 토론이 4번인가 더 있을 거예요. 아마 4번인가 더 있다고 제가 들었거든요. 그 와중에 뭐 반전이 있을 수는 있겠죠. 그런데 어제와 같이 TV 토론을 하면 그러면은 반전은 그 어려울 것 같다라고 하는 게 제 개인적인 생각이 아니고 그냥 그 많은 분들이 객관적으로 중립적으로 보는 분들 뭐 한동훈 편도 아니고 원희룡 편도 아니고 나경원 편도 아니고 이런 분들 이런 것에서 자유로운 객관적으로 보는 분들의 평가가 어제 그렇다. 그다음에 지지율 조사가 딱 나왔는데 오히려 문자 파동에도 불구하고 한동훈의 지지율이 더 올라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어제 방송 토론한 거 보고 다시 또 조사하면 더 올라갔을 것 같아요. 저는 참 그런 부분들이 그렇다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오늘 제가 말씀드릴 주제는 제가 그 아침에도 띄워놨지만 이게 굉장히 긴 거예요.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예요. 이게 말이 길지 않습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예요. 아니 탄핵하면 하는 거고 그 다음에 안 하면 안 하는 거지. 그 다음에 이제 대통령 탄핵이 가능합니까? 불가능하잖아요. 대통령 탄핵이 되려면 국회의원 200석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지금 몇 석입니까? 192석. 만약에 여기서
8석만 더 있었으면은 대통령 탄핵 소추가 들어갔을 거예요. 이 부분들에 대해서는 제가 지금부터 차근차근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뭐가 중요하다? 국무총리가 중요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국무총리가 어마어마하게 중요할 뻔했다. 이런 부분들을 제가 말씀을 갖다가 드리는데 어쨌든 오늘 말씀드릴 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다. 그런데 핵심은 뭐다? 청문회다. 전 이런 생각을 갖다 하고요. 그 다음에 어제 뭐 법사위에서 이런저런 막 그 생쇼가 있고 뭐 난리가 있었다고 그래가지고 어제는 제가 피곤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가지고 이거를 찾아보기가 싫은데 그냥 귀찮은데 좀 쉬면 좋겠는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근데 뭐 전화 인터뷰 뭐 하자고 뭐 그런 데가 있어가지고 어쩔 수 없이 제가 찾아보기 시작했어요. 저녁에 저녁 먹기 직전에. 그런데 법을 갖다가 하나하나 찾아보면서 퍼즐이 딱딱딱 맞춰지는데 소름이 쫙 끼치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준비하고 있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딱 들고요. 이런 것도 모르고 지금 국민의힘은 한가하게 문자 타령하고 앉아 있구나. 저는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이렇게 제가 유쾌한 이야기는 아닌데 그래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뭐 지금 보면요, 그 지금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예요. 그러면 청원이 뭐냐, 청원이 무엇인지부터 찾아봐야 되는데 우리나라에 청원법도 있어요. 청원과 관련된 법이 있는데 청원이라고 하는 건 뭐냐, 원하는 것을 부탁한다. 청이라고 하는 게 부탁한다는 뜻 아니겠습니까? 원이라고 하는 건 내가 바라는 바, 내게 소원, 내 소원을 내가 원하는 것을 그 이야기하는 거예요. 누구한테? 국가한테, 정부한테 이야기한다. 그게 청원이란 말이죠. 그래서 이걸 갖다 딱 보면은 청원은 국민이, 저희 같은 국민이, 저나 아니면 뭐 시청자분들이나 이런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서 어떤 사안에 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이야기하는 거를 청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청원은 국가기관이 들어주는 거예요. 이게 지금만 있는 게 아니라 옛날 조선시대 때도 있었어요. 조선시대 때 임금님 맨날 구중궁궐에 있을 줄 알았죠? 그렇지 않아요. 임금님들도 밖에 이제 출타할 때가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그러면 임금님 나오신다 그러면 백성들 우르르 나가가지고 임금님 저 억울합니다. 임금님 이거 이렇게 해주세요. 그런 이야기를 갖다가 했단 말이죠. 그런 게 청원이고 그다음 대표적인 게 뭡니까? 우리 국사 시간이나 뭐 국어 시간에 배웠던 거 신문고 이런 것들이 청원인데 청원은 다른 것과는 달리 이게 구속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까지 그거는 아니란 이야기죠. 근데 어쨌든 이런 청원이라고 하는 게 있고 이 청원이 여기저기에 그 규정이 되어 있는데 국회법에도 규정이 되어 있어요. 국회법에도 123조부터 해가지고 한 대여섯 조문 정도 될 거예요. 국회법에 그 규정이 있는데 그 국회법을 갖다가 이렇게 쭉 보면은 어떻게 되어 있느냐. 그 다음에 국회법의 규정이 있으니까 국회에서 뭘 만듭니까? 규칙을 만들어요. 그 규칙이 뭐냐면은 그 국민청원 심사 규칙이라는 게 있어요. 다시 한번 정리하면 청원과 관련해서 청원이라고 하는 거는 국가기관에 대해서 국민들이 의견을 제시하는 걸 청원이라고 한다. 이때 국가기관은 입법부, 사법부, 행정부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청와대에다 청원해도 되고 국회에다 청원해도 되고 법원은 잘 모르겠. 뭐 법원에다가 청원할 수도 있겠지. 탄원서 내면 되는 거니까. 그런데 이 국회 관련해 가지고 청원이 있는 규정은 국회법이 있고 그 밑에 국회 청원 심사 규칙이 있다. 그런데 원래 저희가 이제 공부하고 그럴 때에는 국회에다가 청원할 때는 누굴 통해야 된다? 국회의원을 통하도록 되어 있었어요. 그런데 법이 개정이 됐어요. 법이 개정이 돼서 어떤 청원이 들어왔느냐?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한 게 들어왔어요. 그러니까 국회의원을 거치지 않고 국민들이 일정한 숫자가 이렇게 모이면 청원으로 접수가 된다.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그래서 제가 찾아봤어요. 그 국회 청원 심사 규칙 2조의 2에 보면은 사망에 청원서는 공개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5만 명 이상의 동의를 받은 경우에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본다. 국회의원 통하지 않아도 30일 이내, 한 달 이내에 5만 명이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찬성합니다 이런 식으로 5만 명이 찬성을 하면 국민 동의 청원으로 접수된 것으로 보는 거예요. 그런데 국민동의 청원이라고 하는 건 무엇이냐? 국회에 청원하려고 하는 자가 전자청원 시스템을 이용해가지고 전자적인 방식으로 등록하고 국민의 동의를 받아 제출하는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인데 이 요건이 몇 명이다? 5만 명이다. 5만 명이다. 그런데 이번에 윤석열 대통령 탄핵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이 30일 동안에 5만 명이라고 하는 요건을 어떻게 했다? 충족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 요건이 충족이 됐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 국회법 124조에 보니까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국회의장은 청원을 접수했을 때 청원이 언제 접수된다고 그랬습니까? 30일 동안 국민 동의 청원은 30일 동안에 5만 명 이상이 하면 되는데 그런데 뭐 지금 130만 명이 찬성했대나 뭐 어쨌대나 그런 이야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국회의장은 이런 식으로 국민동의 청원 등이 접수가 됐을 때 그 청원서를 소관위원회에 회부해서 심사하게 한다. 그러니까 국회에서 제일 높은 사람은 국회의장이잖아요. 국회에다가 국민들이 5만 명 이상이 되는 국민들이 청원을 한단 말이에요. 아, 이런 사안은 이러이러하게 하는 게 좋겠습니다. 그러면 그 청원이 접수가 되면 국회의장이 자기가 직접 하는 건 그러니까 소관 상임위원회가 있을 거 아니에요. 뭐 이게 농사 관련된 문제는 뭐 농림수산위가 있을 거고 그다음에 어떤 경우는 정무위가 있을 거고 그다음 우리나라 국방이 막 그 어렵습니다. 그러면 위기입니다. 그러면 국방위 같은 데다 하는 거고. 그런데 대통령 탄핵과 관련해 가지고는 우원식 국회의장이 이 청원을 접수한 다음에 이 소관위원회를 어디로 받느냐? 법사위로 본 거예요. 법사위로 보고 법사위에 회부해서 심사하게 한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근데 청원이라고 해서 모든 청원이 다 받아들여지느냐? 다 뭐 아무거나 다 청원할 수 있느냐?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가지고 국회법 123조 4항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청원은 접수할 수 없다, 접수되지 않는다라고 되어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은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 두 번째가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내용, 세 번째가 국가기밀에 관한 내용인데 그 PD님 요번에 윤석열 대통령 그 탄핵 청원 관련된 사유 그 쭉 정리된 거 있잖아요. 저거거든요. 대통령 탄핵 사유 국민 청원인데 어떤 청원이냐? 그 대통령이 탄핵이 돼야 된다는 청원이에요. 왜 대통령이 뜬금없이 갑자기 잘하고 있는 대통령을 왜 탄핵하려고 하느냐? 이유가 5가지라는 거예요. 저기 찾아보면 청원서 제가 보내드렸는지 모르겠는데 한번 찾아봐 주시고 첫 번째가 최상병 수사 외압. 저 말이 됩니까? 최상병 관련해 가지고 어제 최상병 수사 외압이라고 하는 게 뭡니까? 수사를 하지 못하게 한 거잖아요. 누구에 대한 수사? 사단장에 대한 수사. 그런데 사단장에 대한 임성근 사단장은 무혐의라고 결정이 나지 않았습니까? 말이 안 되고 김건희 여사 의혹, 김건희 특검법 뭐 등등등. 그 다음에 전쟁 위기 조장. 전쟁 위기를 누가 조장합니까? 김정은이 조장하지 우리나라에서 조장하고 있습니까? 오히려 저런 전쟁 위기 누가 조장했습니까? 저는 전임 대통령이 조장한 거 아닌가? 전임 대통령이 그냥 손 놓고 허허하면서 아이 그래 뭐 니네들 하는 대로 다 해라 뭐 그냥 다 해라 뭐 줄까 이러고 있는 가운데 그런 가운데 뒤에서는 김정은이 이렇게 쭉 하면서 그러면서 지금 핵하고 미사일하고 더 그거 한 거 아닌가? 그다음 아까 걸로 다시 한번 띄워주세요. 그 다음에 강제징용 판결 부정 저거 뭔 소리인지 모르겠고 일본 오염수 방조 지금 오염 처리수 가지고 신경 쓰고 있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있습니까? 어쨌든 국민 중에 어떤 사람이 그 지금 현직 대통령은 탄핵되어야 된다라고 청원을 했는데 대통령이 탄핵되어야 될 사유는 저렇게 5가지인데 저 사유에 우리나라 국민들이 130만 명 넘게 찬성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저 청원에는 아마 우리나라에 살고 있는 외국인들도 그게 할 수 있다 뭐 그런 이야기가 있는 거죠. 그래가지고 지금 동의수가 5만 명 넘었으니까 이 청원이 딱 된 거예요. 그런데 지금 다시 한번 아까 걸로 다시 한 번만 좀 띄워주세요.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청원이 접수되지 않는 경우 첫 번째가 재판에 간섭한 내용이잖아요. 지금 최상병 수사 외압이나
김건희 여사 의혹 같은 것들은 수사 중인 거잖아요. 수사라고 한 게 이어진 뭐가 됩니까? 재판이잖아요. 그러니까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으로 저런 부분들이 충분히 될 수 있는 거고, 종합적으로 봤을 때 저게 대통령 탄핵 사유가 됩니까? 대통령 탄핵의 요건이 됩니까?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저거는 누가 봐도 국가기관을 모독하는, 대통령이 국가기관이잖아요. 맨날 국회의원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아, 나 국회의원인데 나는 헌법기관이야. 국회의원이 헌법기관이면 뭐 대통령은 헌법기관 할아버지 되겠네. 그러니까 이렇게 국가기관을 모독하고자 하는 그런 목적을 가진 이런 내용은 청원으로 접수가 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국회법 123조 4항에 명백하게 규정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게 재판에 간섭하는 내용인지 국가기관인지 모독하는 내용인지를 갖다가 판단하고 결정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그 권한이 누구한테 있느냐? 그 권한이 국회의장한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국회의장이라고 하면 이건 청원서 되지도 않아. 그러니까 이거는 소관위원회에다가 회부해가지고 심사할 필요도 없어. 그러면서 드랍이야. 이렇게 했을 텐데 우원식 의장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런 내용의 청원이 타당하다라고 생각을 하고 이 청원을 어디에다가 회부했다? 어디에다가 넘겨줬다? 법사위에 넘겨줬다. 법사위의 위원장이 누구다? 그 유명한 정청래 위원장이다. 이런 역할을 하려고 원래 법사위원장은 법조인들이 되게 했었잖아요. 법조인들 아닌 사람이 했던 적이 별로 없잖아요. 전임자도 김도읍 위원장이었고 검사 출신에 다 법조위원 그다음에 박범계 누구누구 다 그런 분들이 그다음 추미애 이런 분들이 다 법사위원장 하지 않았나? 다 법조인들이. 그런데 아무리 본인이 만주 변호사라고 주장을 해도 정청래 의원이 법조인이 아닌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빠득빠득 법사위원장을 했던 거는 사실 법률가들은 이런 것들은 낯뜨거워가지고 이런 것들은 할 수가 없다고요. 근데 정청래 의원은 됐다, 나는 나 같으면 다 한다, 나 같으면 한다, 그러니까 내가 법사위원장 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법사위를 갖다가 끝까지 물고 늘어지고, 원래 제1당이 국회의장을 가지면 제2당 법사위원장은 제2당이니까 제2당한테 갖는 게 그게 순리 아니겠습니까? 그래야지 권력이 어느 정도 균형이 맞는 거지. 1당이 국회의장 가지고 있고 법사위원장 갖고 있으면 만사가 다 프리패스로 가는 거니까. 지금과 같은 그러니까 만약에 어떻게 됐겠습니까? 이게 법사위원장이 제2당인 국민의힘에서 갖고 있었으면 우원식 의장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청원을 갖다가 접수해가지고 법사위원장한테 법사위에 딱 내려보내도 법사위원장이 이게 말이 됩니까? 하면서 나름대로 이렇게 조정해가지고 그냥 국민들 보시기에 이렇게 눈살 찌푸리지 않게 이게 해결이 됐었을 텐데, 그게 아니고 국회의장도 민주당, 법사위원장도 민주당, 이러니까 이런 일들이 쫙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저와 같은 대통령 탄핵 청원이 법사위에 있는 거예요. 법사위로 간 거예요. 그래서 법사위에 가니까 당장 법사위원장 정청래 위원장이 무슨 짓을 하고 있느냐? 국회법 65조에 어떤 규정이 있냐면요. 이 위원회는 법사위원회죠. 중요한 안건의 심사와 국정감사 및 국정조사에 필요한 경우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청취하고 증거 채택을 하기 위해서 그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돼 있어요. 위원회는, 다시 한번 이걸 쉽게 이야기하면, 법사위원회는 중요 안건 심사를 위해서 증인으로부터 증언을 들을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하면 그 의결로, 법사위원회 의결로 청문회를 열 수 있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제 생각에는 다 미리 약속대련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을 딱 시킨 거야. 김남국 씨 국회의원 아니니까 김남국 씨 아까 청원서 제가 안 올렸었나요? 청원서가 거기 이름이 나와요. A라고 합시다. 저희 김남국은 아니니까. 민주당이든 어디든 그랬을 수도 있어요. 아닐 수도 있는데 그랬을 수도 있는 게, A라고 하는 사람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당신 청원을 갖다가 올린단 말이에요. 민주당에 당원이 몇 명입니까? 한 200만 명이 넘는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개딸들 동원해가지고 동의해라. 5만 명 금방 넘어가. 그러면 이제 국민 동의 청원이
국민동의 청원의 요건이 됐네? 그럼 이게 국회의장한테 가는 거예요. 그럼 우원식 의장 기다렸다는 듯이 이 청원을 접수해가지고 그런 다음에 법사위원장한테 딱 토스를 갖다가 하니까 법사위원장은 기다렸다는 듯이 국회법 65조를 들어가지고 청문회를 개최하겠다는 거예요. 청문회를. 그런데 이 청문회를 개최한 목적이 뭡니까? 청문회에 누구를 부르기 위해 한다고 그랬어요? 청문회에서 부를 수 있는 게 증인, 감정인, 참고인이거든요. 국회법 65조에 나와 있어요. 그런데 증인, 감정인, 참고인 같은 사람들을 그 어떤 사람을 예컨대 저 같은 사람을 너 증인이야. 그러면서 국회 청문회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죠. 아니면 당신 참고인이야. 여기 꼭 나와. 이렇게 할 수 있다는 이야기인 거죠. 그러면서 누구를 증인으로 삼았다? 여러 명을 갖다가 증인으로 삼았죠. 그래가지고 뭐 임성근, 그 다음에 뭐 이종섭, 그 다음에 뭐 박정훈, 이 박정훈은 국회의원 아닙니다. 유재은, 심지어 최재형 목사까지. 그런데 하이라이트는 누구냐? 핵심은 누구냐? 그 김건희 여사의 어머니인 최은순 씨. 더 하이라이트는 뭐냐? 하이라이트 중에 하이라이트는 뭐냐? 김건희 여사. 이렇게 증인으로 지정이 되면요. 어떻게 돼야 되냐면 이 법이 국회법이 어떤 법을 따르도록 딱 규정하고 있냐면 국회에서의 증언 및 감정에 관한 법률이라고 있어요. 이 국회법은 여기 이제 뭐 자세한 내용은 국회 증언 감정법을 따라서 청문회를 해라 이렇게 딱 규정하고 있는데 이 국회 증언 감정법은 어떻게 규정하고 있냐면 제2조에 국회에서 안건 심의 뭐 등과 관련해서 증인이나 참고인으로 출석의 요구를 받은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국회법하고 국회 증언 감정법에 의하면 국회의 힘이 무소불위란 이야기죠. 다수당의 힘이 무소불위란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청원을 갖다가 해가지고 불을 살살살 지핀 다음에 국회의장 거쳐가지고 만주 변호사, 정청래 법사위원장 딱 해서 법사위원장이 위원회를 갖다가 열고 그 위원회에서 법사위에서 청문회 열겠다. 그 다음에 청문회 하는데 뭐가 필요하다? 증인이 필요하다. 증인 중에 누가 있다? 영부인이 필요하다. 그러면 국회 증언감정법 2조에 어떻게 돼 있습니까?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된다고 규정하고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에 증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국회에서 증인으로 지정된 사람은 누구든지 따라야 된다. 영부인 예외 이런 게 없어요. 잘생긴 사람 예외 이런 거 없고 못생긴 사람 우대 이런 것도 없고 무조건 이 규정대로 하면요. 만약에 국회에서 마음 먹어가지고 윤석열 대통령도 증인이다 이렇게 해버리면 대통령도 나가게 될 판이야. 그러니까 아마 정청래는 이렇게 이야기할 거예요. 아니 내가 봐줘서 대통령을 갖다가 빼준 거지. 왜냐하면 대통령 탄핵 청원이니까 대통령 와가지고 이야기 들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몰고 가면 대통령까지도 될 수 있었는데 대통령은 내가 그냥 봐준 거다. 그러니까 영부인 당연히 나와야지. 지금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잖아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한다 의무조항이라고요. 안 따르면 어떻게 됩니까? 안 따르면 뭐 그만입니까? 아니에요. 그러니까 정청래 의원이 뭐라고 이야기했냐?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3년, 징역 3년 이렇게 해서 김건희 여사 징역 3년, 최은순 여사 징역 3년 이 이야기를 하는 게 뭐냐면은 국회 증언감정법 12조에 불출석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정당한 이유 없이 증인이 출석하지 않을 때에는 3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 원 이상 3,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이렇게 돼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증인으로 지금 채택이 돼 있어요. 김건희 여사는 이미 증인으로 채택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뭐 7월 19일인가 26일인가 둘 중에 하나인가 그 날짜에 국회에 나와야 돼요. 이 법에 따르면은. 안 나오면 어떻게 된다? 안 나오면 쳐들어간 게 아니고 안 나오면 그 고발 당해가지고 징역이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이렇게 돼 있다는 이야기죠. 그런데 김건희 여사가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은 5조의 2가 있어요. 국회 증언감정법 5조의 2에 증인의 불출석 사유서 제출 이 규정이 있는데 뭐냐면은 증인은 원래대로 하면 증인으로 출석 요구를 받을 때에는 누구든지 이에 따라야 되는데 그런데 5조의 2를 갖다 제가 보니까 부득이한 사유로 출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출석 요구일 사흘 전까지 3일 전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김건희 여사가 지금 그 국회 청문회 증인으로 쓰고 싶지 않으면은 7월 19일이니까 뭐 16일이나 뭐 7월 23일이나 이때까지 불출석 사유서를 내야 돼요. 지금 우리나라 영부인이 국회로부터 증인으로 나오라고 하는 불출석 사유서를 받은 거예요, 지금. 근데 나갈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돌아가고 있는 겁니다. 대통령 영부인한테 저 말도 안 되는 대통령 탄핵 청원이라고 하는 걸 이게 이제 돼가지고 거기에 100만 명 넘는 사람들이 우르르 찬성해가지고 그래가지고 이제 청문회가 열리게 생긴 거고요. 아마 지금쯤 이미 증인 출석 요구서가 한남동에 지금 옛날 같으면 청와대지만 지금은 한남동 아니겠습니까? 한남동에 갔을 거예요. 아마 김건희 여사 지금 하와이 계시잖아요. 하와이 갔다가 돌아오면은 그 출석 요구서라고 딱하니 이렇게 있을 거예요. 지금 이루고 있는 판인데 무슨 문자가 중요합니까? 6개월 전 문자가 중요합니까? 지금 당장 이번 달에 그 국회 출석 요구서가 중요합니까?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영부인이 뭐 이런저런 일정 많으실 테니까 불출석 사유서 내겠죠. 그러면서 이런 이유가 있고 이런 일이 있고 그러니까 그날은 내가 참 출석할 수가 없습니다. 부득이한 사유가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뭐라고 하겠습니까? 이게 영부인이 제출한 불출석 사유서에 적혀져 있는 부득이한 사유가 진짜로 정당한 것인지 부당한 것인지는 누가 판단한다? 그거 판단한 사람이 법사위원장이에요. 정청래 위원장이라고. 정청래가 그러면은 영부인 맞네. 영부인이나 이제 최은순 여사나 이런 분들이 출석하기 어려웠겠네. 우리가 지금 실수했다. 잘못했다. 뭐 다음번에 기회 되면 나오시고 뭐 아니면 말고 뭐 그냥 요 청문회 이렇게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겠습니까? 그럴 리가 만무하잖아요. 만주 변호사잖아요. 그러니까 안 봐도 비디오지. 그러면 청문회를 다른 날짜로 또 잡을 가능성도 많고요. 그다음에 적어도 어떻게 할 거냐? 이거는 영부인이 부득이한 사유라고 해가지고 불출석 사유서를 냈는데 내가 봤을 때 그 부득이한 사유는 부득이한 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그 부득이한 사유는 정당한 사유가 아니야. 그러니까 이거는 불출석한 거나 마찬가지야. 그러니까 검찰에 고발한다.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국회에서 대한민국 영부인을 이딴 식의 청문회 열어놓고 이딴 식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출석죄라고 해가지고 검찰에 고발할 거예요. 검찰에도 고발하고 뭐 공수처에도 고발하고 뭐 둘 중에 하나 고발하겠지. 아니면 뭐 이것 가지고 또 특검한다고 그럴래나? 지금 그러기 일보 직전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예컨대 검찰이든 공수처에 고발이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는 민주당에서 뭐라고 할까요? 뭐 검사님들 아니면 공수처에 있는 검사님들이나 중앙지검에 있는 검사님들이나 알아서 열심히 수사 잘해주세요. 기다리겠습니다. 이러겠습니까? 민주당이? 아니에요. 민주당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민주당은 뻔하지. 왜 언제 소환할 거냐? 김건희 여사 언제 소환할 거냐? 우리가 고발했는데 고발했으면 피고발인 아니냐? 피고발인이면 검찰이든 공수처든 소환해가지고 피고발인 소환해가지고 조사받아야 되는 거 아니냐? 지금 그렇기 때문에 민주당의 목적은 딱 하나예요. 그게 뭐냐면 윤석열 대통령 탄핵하는 거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아요. 안 된다는 거 자기들도 알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민주당의 목적은 뭐냐? 김건희 여사 망신 주기잖아요. 김건희 여사 영부인을 국민들 앞에 그냥 그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적 아니겠습니까? 검찰청의 포토라인에 세우는 게 목적이고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뭐냐면 진짜로 만약에 만에 하나 김건희 여사가 법사위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정청래 막 만세 부르겠지. 뭐 이럴 건가요? 정청래 위원장이 김건희 증인 여사라고도 안 할 거예요. 영부인이라고도 안 할 거고 여사라고도 안 할 거고 김건희 씨라고는 안 하겠지. 김건희 증인 일어서세요. 앉으세요. 일어서세요. 10분간 퇴장. 이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조롱하고 싶은 게 그게 지금 민주당 목적이에요. 청원이 그렇게 해가지고 시작이 되고 이런 식으로 지금 진행이 되고 있다. 그런데 다행히 제가 봤을 때에는 뭐 불출석 사유서 제출하면 그러면 안 나가도 될 거고 고발한다고 한들 이게 죄가 되겠습니까? 그냥 정당한 사유가 있다. 검찰이나 공수처에서 그렇게 해가지고 무혐의 불기소를 갖다가 할 건데 이거 가지고
그냥 막 뭉게구름을 갖다가 이렇게 막 이게 민주당의 전략이다. 근데 이게 뭡니까? 개봉박두잖아요. 1차 청문회 언제 한다고 그랬습니까? 7월 19일. 당대표 선거가 언제입니까? 7월 23일. 당대표 선거하기 직전에 이런 청문회 하겠다는 이야기예요. 그런데 지금 뭐 이전에 뭐 문자가 어떻고 저떻고 뭐 대통령이 뭐 누구한테 뭐 뭐라고 그랬고 어쩌고 저쩌고 그런 이야기를 용산에 있는 참모들이 저는 제정신인가 하는 생각이 들어요. 지금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막고 이런 것들이 문제가 많고 이건 말도 안 된다. 이런 것들을 국민들한테 미리미리 벌어진 다음에 하지 말고 미리미리 이런 일들이 있을 거니까 이건 말도 안 되고 오히려 이건 더 그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지금 국회가 이런 짓 하고 있는 거 아니냐. 여기에 대해서 역효과를 갖다가 볼 것이다. 이런 식으로 미리 잘 이야기해가지고 국민들한테 이야기해야지 지나간 일들 이야기해봤자 그게 무슨 의미가 있는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사실은 더 결정적으로 그 민주당한테 무기가 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거는 제가 가르쳐 주는 것 같아가지고 이거는 이야기 안 하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민주당이라면 제가 민주당 사람이라고 하면 요런 규정이 있었네, 요런 규정이 있었네, 이런 식으로 대통령 공격하면 되겠네, 이런 식으로 영부인 공격하면 되겠네. 저 같으면 그럴 거예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지금 그 대통령실이나 그 다음에 여당이나 지금 대비하고 있나? 저는 그런 부분들이 굉장히 답답하고 한심하다. 어쨌든 그런 생각까지 드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빨리 전당대회에 토해가지고 뭐 제대로 된 사람들이 뭐 누가 됐든지 간에 그 당대표가 돼가지고 지금 이런 부분들을 좀 잘 그걸 갖다가 수습해야 된다.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제가 이걸 갖다가 쭉 하다 보니까 진짜로 황당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대통령에 대해서 탄핵이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거예요. 이제 예를 들어서 여기 이 정도면 탄핵이다 그러면 지금 민주당과 야당이 가진 의석은 이만큼까지 올라온 거 아니겠습니까? 턱 밑까지 왔어요. 이만큼만 올라가면은 탄핵 소추가 가능하다. 이렇다고 했을 때 지금 대한민국 정치 상황은 야당이 턱 밑까지 바로 턱 밑까지 딱 온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요만큼 이게 몇 석입니까? 8석. 그런데 8명만 헷가닥하면 대통령이 탄핵 소추가 될 수 있는 그런 굉장히 벼랑 끝에 와 있다. 절벽 바로 앞이다. 그러니까 여기서 장난치면 안 돼요. 뭐가 똑같습니까? 난간이 없어요. 내가 지금 30층 꼭대기에 있는데 난간이 없어. 난간이 없는데 내가 서 있는 자리가 난간도 없고 그 다음에 그 아파트 꼭대기 옥상에 올라가면은 막 이렇게 무슨 기계실 같은 거 있지 않습니까? 옛날에 저 어렸을 때 엘리베이터 같은 거 거기는 난간도 없고 그냥 올라가는 거 저 높은 데 올라가는 거 좋아해가지고 우리 엄마 모르게 그런 데 갔었는데 거기서 여기까지 80cm밖에 안 돼요. 80cm밖에. 1m도 안 되는 그 거리에 내가 서 있는데 거기서 뭐 친구들이랑 뭐 애들이랑 뭐 장난치고 팍 밀면 너 떨어지는 거예요. 30m가 아니라 30층 아파트에서 장난치다가 딱 밀면 나 장난이었는데 근데 30층에서 꽤 하고 떨어지는 거예요. 지금 그런 상황이란 말이죠. 그래서 저는 처음에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없다. 그 생각을 했었거든요. 당연히 탄핵당할 일은 없지. 왜 탄핵당할 일이 없느냐? 첫 번째, 탄핵 소추도 안 당하지만 탄핵 소추가 된다고 한들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사유가 있다라고 결정할 것이냐? 말도 안 된다는 이야기죠. 아까 보여준 그 탄핵 사유 5개 있었잖아요. 그게 뭐 최상병 특검법, 뭐 김건희 여사 특검법, 그 다음에 뭐 오염 처리수, 뭐 전쟁 위험 조장, 강제징용 판결 부정. 저게 탄핵 사유입니까? 그러니까 저거 가지고 대통령을 탄핵을 한다? 그 탄핵 결정을 한다?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이 막 미친 거지. 그 다음에 지금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요,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하신 분들이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탄핵이 될 가능성은 제로다라고 생각을 해요. 저도 탄핵이 될 가능성은 제로거든요. 이 중에 방벽이 있는 거야. 첫 번째는 그나마 108석 가지고 있고 야당이 192석밖에 없기 때문에 탄핵 소추가 안 될 거야. 그 다음에 만에 하나 뭐 누구 뭐 예컨대 뭐 안철수 의원 같은 사람이 그 동의를 갖다가 했단 말이에요. 그래놓고
이거 그거 아니었어? 이거 최상병 특검법 아니었어? 나는 최상병 특검법인 줄 알았는데 이게 대통령 탄핵 아니었어? 뭐 이런 식으로 국회의원들 중에 정신 나간 사람들 8명이서 자기는 나는 소신이야. 뭐 김문 같은 사람들 다시 국회의원 됐단 말이에요. 뭐 어쨌든 그랬는데 내가 나는 저 최상병 특검법 나는 소신이야. 그래서 나는 사인 막 했어. 근데 알고 봤더니 내가 사인한 게 그 최상병 특검법도 아니고 뭐다? 대통령 탄핵 아니래. 그럼 뭐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탄핵 소추가 딱 이루어지고 헌법재판소로 넘어갔다. 그래봤자 어쨌든 저는 제 2중에 파이어 방화벽이 있기 때문에 윤석열 대통령이 탄핵될 가능성은 1도 없다. 0이다. 완전히 100% 0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제 생각이 짧았던 거예요. 뭐가 짧았냐면 탄핵 소추가 의결이 되면 어떻게 됩니까? 그러면 우리가 봤었잖아요. 문재인 대통령이 아니라 노무현 대통령, 박근혜 대통령.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대통령 권한 대행이 들어왔잖아요. 노무현 대통령 때 대통령 직무 대행이 누구였습니까? 고건 총리였잖아요. 그 다음에 그 박근혜 대통령 때 그 직무 대행이 누구였습니까? 황교안 그 국무총리였잖아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그 다음에 이상민 장관도 탄핵됐을 때 그때 어떻게 됐습니까? 탄핵 소추가 의결됐을 때 장관직에서 물러나가지고 차관이 직무대행 역할을 하고 있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생각이 드냐면은 그래서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서 국무총리가 지금 무지무지하게 중요한 자리구나. 왜 중요한 자리냐면요. 어차피 대통령이 탄핵당할 일은 없어요. 헌법재판소에서 그런 뭐 말도 안 되는 결정을 내릴 가능성은 1도 없으니까. 그런데 탄핵 소추될 가능성은 있단 말이죠. 8석이니까 진짜로 뭐 어떤 사람이 어떤 짓을 할지 어떻게 합니까? 그러니까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렇게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직무가 정지가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누가 대통령 직무대행 권한대행을 합니까? 국무총리잖아요. 그런데 다행히 지금은 국무총리가 한덕수 총리잖아요.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님이 뭐 이상하게 뭐 그럴 일은 전혀 없을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다행인데 저는 갑자기 등골이 오싹하게 느껴졌던 게 뭐냐면은 그 지난번에 그 총선에 패배한 다음에 아직까지도 한덕수 총리가 총리를 하고 계시지만 총리를 바꾸겠다라고 한 여론이 많았고 대통령도 바꾸겠다고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총리 후보로 누구를 생각한다라는 게 흘러나왔잖아요. 대통령이 직접 말씀하셨던 것 같지는 않은데 그 중에 누가 있었습니까? 그 중에 박영선 장관이 있었잖아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국무총리로 박영선이 됐어. 그러면 박영선 국무총리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뭐 요즘 돌풍 막 이런데 거기는 국무총리가 그 경제부총리지 여자가. 제가 저희 집에 넷플릭스가 없어가지고 그냥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거든요. 뭐 돌풍이라며. 그 다음에 그 돌풍에 이렇게 전대협 의장으로 나오는 젊은이가 있어요. 그 친구가 제가 잘 아는 형님의 아들이래. 그래가지고 저한테 뭐 이렇게 뭐 보내주고 그랬는데 자랑한다고. 어쨌든 돌풍을 보고 싶은데 못 보고 있어요, 저는. 근데 만약에 박영선이 국무총리라고 생각을 해보세요. 저는 어떤 생각이 딱 드냐면 진짜 소름이 막 싹 도는 거예요. 왜 소름이 싹싹 끼치냐면 박영선이 국무총리가 되는 순간 민주당에서는요, 야당에서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국민의힘 여당 의원 8명을 무슨 수를 써서라도 포섭할 거예요. 제가 민주당이라면 그러겠어요. 제가 이재명 대표라면, 제가 조국이라면 그렇게 하겠어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가 딱 통과가 되잖아요. 8명을 갖다가 포섭해가지고 뭐 돈을 주든 뭘 하든 뭐 협박을 하든 뭘 하든 그래가지고 탄핵 소추안이 가결이 되면 윤석열 대통령은 그냥 한남동 거기에 그냥 계실 수밖에 없고 그때부터 대통령 권한 대행이 누가 되느냐? 박영선 국무총리가 되는 거잖아요. 박영선 국무총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실질적으로 정권 교체 아닌가요? 저는 그런 생각 들던데. 그러면 대통령 권한 대행이 원래 권한 대행은 최소한의 일만 하는 거거든요. 원래 대통령이 돌아오실 때까지 그냥 탄핵이 그 소추가 됐다가
그 헌법재판소 의결돼가지고 마치 이상민 장관이 장관하다가 잠깐 뭐 이런 걸로 인해 가지고 어쩔 수 없이 잠깐 물러나 있다가 다시 장관으로 돌아올 때까지 차관이 뭐 자기 마음대로 뭐 기조실장 인사 이렇게 이거는 이렇게 뭐 예산 이렇게 써 이렇게 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원래 직무대행은 그냥 대신 역할만 하는 거니까 할 수 있는 일상적으로 돌아가는 최소한의 일만 해야 되는 건데 근데 지금 우리나라는 별별 일이 다 벌어지고 있잖아요. 심지어 지금도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대통령 탄핵 청원 청문회 해가지고 영부인을 증인으로 세우는 나라란 말이에요. 우리나라는 정상 아니에요. 우리나라는 제가 봤을 때 진짜로 정상 아니에요. 그런데 만약에 국무총리가 그 직무대행을 하는데 그 국무총리가 민주당 출신의 박영선이었다. 박영선 같은 사람이 국무총리를 갖다가 한다. 그러면 그때 대통령 직무대행이 나는 그냥 소국 정리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까? 제가 봤을 때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조국 사면하고 뭐 김경수도 사면하고 그다음에 헌법도 개헌하지 뭐 헌법 개정안 내고 뭐 그 헌법재판소는 좀 결정을 갖다 좀 늦게 하라고 막 6개월 정도 걸리니까 그 6개월 기간 동안에 뭐 개헌도 하고 뭣도 하고 대통령 직무대행이니까 대통령이잖아요. 그러면 그런 일들이 벌어지지 말라고 한 일이 있겠습니까?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래가지고 그 결론은 뭐냐면은 진짜 참 우리나라에서 여태까지 생각하지 못했던 희한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지금 그 대한민국의 현실을 정확하게 직시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계속 그런 생각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여당 후보들이 뭐 옛날에 이랬으면 어떻겠느니 뭐 내가 그때 뭐 비대위원장 했으면 뭐 몇 석이 더 왔겠느니 그때 뭐 영부인이 뭐 어떻게 하셨으면 처신하셨으면 뭐 20석이 늘어났겠느니 막 의미 하나도 없잖아요. 저는 의미 하나도 없고요. 지금은 국민의힘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굉장히 그 누란의 위기 속에서 제일 잘 싸울 수 있는 사람을 리더로 뽑아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리더 하에 일치 단결해가지고 대통령실하고도 일치 단결해가지고 이 난국을 헤쳐나가야 된다. 그래야 된다. 그래야 국민들의 지지율이 올라가고 그래야 지금 우리나라 역사상 대통령 임기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여소야대인 대통령은 한 명밖에 없었어요. 그 대통령이 누굽니까? 윤석열 대통령이잖아요. 여소야대인 상황에서 대통령이 뭘 할 수가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지금 이와 같은 상황인데 진짜 좀 뭐라 그럴까 답답하다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런 부분들 그나마 다행인 거는 민주당이 별로 이렇게 뭐 실력도 없고 그냥 자기들 그냥 이거 뭐 가졌다고 막 마음대로 휘두르고 이거 가졌다고 마음대로 휘두르고 그러면서 이제 민심이 지금 뭐 옛날 같지 않은 건 당연한 거니까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제 이제 그런 거 보고 그다음에 이게 다 제 뇌피셜이에요. 제 뇌피셜이고 제가 그냥 혼자서 이렇게 법 조문 같은 거 찾아보고 어떻게 될까 그런 것들 그다음에 더 이거 이렇게 되면 큰일인데 뭐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러다 보니까 그다음 뭐 요즘 뭐 무슨 또 드라마도 생각이 나고 그래가지고 오늘 뭐 간단하게 이렇게 횡설수설했는데 그냥 참고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악의 상황은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을 건데 그런데 최악의 상황은 늘 생각하면서 말이든 행동이든 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어쨌든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이 정도로 말씀을 드리고 그 다음에 내일 또 뵙는 걸로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도 잘 들어주셔가지고 다시 한번 감사 말씀 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